안녕하세요 여러분. 글어듣는 자주인의 독서교양 백권대학의 송세비입니다. 오늘 2021년 아니지 2022년 1월 16일. 네, 새해도 벌써 반달이 지났네요. 현재 시각은 1시 48분입니다. 커피 한 잔을 타서 녹음을 하려고 앉았습니다. 오늘 마지막 장 9장을 들어가는 날이 되겠습니다. 들어가 볼게요. 그러면 김갑수 역사 에세이 미래를 위한 과거. 진보란 무엇일까? 진보란 내가 역사를 좋게 만들 수 있다는 신념을 가지고 노력하는 것이 진보이다. 제9장 베트남 통일전쟁에서 배운다. 94. 베트남이 통일의 위협을 달성한 이유. 역사서는 대부분 흥미롭지만 통사의 경우는 약간 다른 면이 있다. 게다가 그 통사가 소위 객관적 서술을 지향하는 경우 자칫하면 단순한 정보와 사실의 나열로 흐를 위험성을 감수해야 한다. 내가 이기백의 통사 한국사 신론을 읽은 것은 무려 40년도 더 지난 일인데 아직도 그 책을 읽을 때 느꼈던 따분함이 생생한 기억으로 남아있다. 흔히 베트남의 역사는 우리와 비슷하다고들 한다. 문화적으로 중국 한자 문화권에 속하면서 유학의 영향을 크게 받은 점, 고대로부터 정치적으로 중국과 긴밀한 관계를 맺어왔다는 점, 근대에 들어 식민지를 체험했다는 점, 지리적으로 국토가 북에서 남으로 길게 늘어진 꼴이라는 점, 이데올로기 대립이 빚은 남과 북 분단 국가였다는 점 등에서 두 나라는 무척 흡사하다. 베트남의 역사를 읽으면서 내가 관심을 둔 것은 두 나라의 유사점이 아니라 차이점이었다. 대체로 나는 다른 것에서는 유사점을 찾아내어 비교하고 같은 것에서는 차이점을 찾아내어 대조하는 방식으로 사물을 탐구하는 것이 유용하다는 관점을 지니고 있다. 더구나 우리는 지금 분단을 극복하지 못한 채로 있는 반면에 베트남은 프랑스와 일본 그리고 미국을 차례로 몰아내고 1975년 자주 통일 국가를 구축하는데 성공했다. BC 3에서 2세기 무렵부터 추적되는 베트남 역사의 연대는 우리와 비슷하다. 한 무제의 군현 통치를 받았다는 점도 같다. 다만 베트남은 중국의 지배를 거의 1000년 가까이 받았고 프랑스의 지배를 80년이나 받았다는 점에서 우리와 차이가 있다. 그런데 분명히 베트남은 한국보다 중국에 대해 자주적이었다. 이것은 베트남의 수많은 국왕들이 중국을 무시하고 끊임없이 침제 권원을 시도했다는 점에서 알 수 있다. 물론 이것이 베트남 민족성이 한민족의 것보다 더 자주적이었다는 결정적인 증거가 될 수는 없다. 하지만 표면상으로 베트남이 한국보다 더 자주적인 외교를 구사해 온 것은 부인할 수 없다. 나는 이것을 문화적, 지리적 이유 두 가지로 분석한다. 우선 중국은 베트남보다는 한국을 문화적으로 우대했기 때문에 그만큼 중국에 대한 한국인의 저항성이 적었다고 본다. 다음으로 지리적으로 두 나라가 길쭉한 형상이기는 하지만 베트남은 면적이 33만 제곱킬로로 한반도의 1.5배이고 길이는 1650킬로로서 한반도 길이의 2배 정도나 된다. 그래서 남베트남의 경우 지리적, 인종적으로 중국과 확연히 구별된다. 이에 따라 중국인과의 동화감이
한국에 비해 현저히 적었을 것이다. 그만큼 베트남인의 중국에 대한 이질감이 한국인에 비해 컸을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나의 큰 관심은 베트남이 어떻게 해서 제국주의 열강인 프랑스와 일본 그리고 초강대국 미국까지 몰아내고 통일국가를 이루는데 성공할 수 있었는지에 있었다. 사실 이것을 밝히는 데에는 한편의 긴 논문으로도 다 말할 수 없는 복합적인 고찰이 필요할 터이다. 하지만 베트남의 통사를 일별한 김에 내 깜냥 취득한 견해를 거칠게 제시해보고자 한다. 첫째, 앞서 말했듯이 베트남은 중국과 끊임없이 투쟁해온 역사를 가지고 있다. 베트남에는 우리처럼 외세인 당을 끌어들인 신라 같은 고대 국가가 없었다. 결과 을지문덕 같은 영웅이 우리보다 훨씬 많이 배출되었다. 반면에 베트남에는 근대에 들어 외세 의존, 유인 세력이 나타났는데 그것이 가톨릭 집단이었다. 심지어 교황청마저 인도차이나에서의 교세 위축을 우려한 나머지 베트남보다는 제국주의 프랑스 편을 들어주었다. 둘째, 베트남은 프랑스 식민지 체험을 80년이나 한 결과 서양의 실체를 알게 되어 서구 사대주의가 적게 나타났다. 이것은 한국이 같은 동양권인 일본의 식민지로 있으면서 일본의 동맹국인 미국, 영국, 프랑스 등에 대해 터무니없는 선망과 동경을 가지게 된 것과는 대조적이다. 하지만 베트남인들은 최소 지식인들은 서구 제국주의의 똥속을 일찍부터 간파하고 있었다. 다음은 남베트남에 최초로 부임한 프랑스 민간인 총독, 최초의 민간인 총독 르 비르드 빌레가 1881년 12월 본국에 신속한 무력 개입을 건의한 글의 일부이다. 과일은 충분히 익어 따먹을 때가 되었습니다. 만일 우리가 따지 않으면 다른 사람이 따든가 산산이 터져버리고 말 것입니다. 후에 저항은 하겠지만 무능합니다. 이처럼 프랑스 제국주의자들은 베트남을 따먹어야 할 과일에 비유하고 있다. 베트남인들은 프랑스에 이어 베트남에 개입한 또 다른 제국주의 국가 미국에 대해서도 냉철한 태도를 취해 우리의 서재필 이승만 부류의 숙미 지도자가 거의 나타나지 않았다. 물론 남베트남 초대 대통령 GM은 이승만과 비슷했지만 실제 국민 지지율은 현저하게 낮았다. 셋째, 베트남에서 베트민은 월맹으로 우리의 북로당 격이고 베트콩은 남베트남 민족 해방 전선의 게릴라로서 우리의 남로당 격으로 칠 수 있는데 베트민의 지도자 호찌민이나 지압 장군의 영도력도 탁월했지만 베트콩 지도자들 역시 사심없는 애국자들이었다. 베트콩은 베트민과 긴밀히 연락하면서 공산당 색채를 드러내지 않고 민족주의를 표방함으로써 남베트남의 광범위한 지지를 이끌어내는 전략을 수행했다. 결과 베트남의 남과 북 혁명용사들은 최다 54만의 지상군을 파견하고 무한량의 북폭을 실시한 초강대국 미국의 전쟁 의지를 분쇄하는데 성공할 수가 있었던 것이다. 이것은 우리의 박헌영이나 이승엽 같은 남로당 지도자들이 자기 영역 구축을 위해 남로당 빨치산들을 과격한 모험주의로 치닫게 한 나머지 괴멸을 자초한 점과 뚜렷이 대조된다. 실제 미국의 전의를 결정적으로 꺾은 1968년의 땔 공세는 전적으로 베트콩이 희생적으로 이룬 전과였다. 이상과 같이 크게 보아 세 가지가 베트남이 우리와 다른 점이었고 이것이 베트남으로 하여금 우리와 다르게 분단을 극복하게 한 중요한 요인이었다고 생각한다. 다시 한번 베트남의 민족 통일을
경하해 마지 않으며 베트남 인민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한다. 95. 나와 한나라 황제 중 누가 더 현명한가? 자주적인 베트남의 고대인. 베트남의 역사를 간명하게 숫자로 설명하면 1000년 플러스 1000년 플러스 900년 플러스 80년 플러스 30년 플러스 40년은 3050년이 된다. 맨 처음 천년 기간은 BC 1100년 무렵부터 시작된 청동기 시대이다. 다음 천년은 BC 111년부터 AD 938년까지인데 이 긴 기간 동안 베트남은 중국의 지배를 받았다. 이 기간은 우리의 삼국시대와 발해 신라 남북조 시대에 해당된다. 다음 900년 기간 938년에서 1865년은 중국 지배에서 벗어난 베트남의 독립왕조 시대이고 이후 1862년에서 1945년 80년 동안은 프랑스 식민지, 그 다음 1945년에서 1975년 30년 동안은 독립통일전쟁기, 그리고 마지막 40년 1975년에서 2013년 기간은 현대의 통일 베트남 시대가 된다. 베트남에는 중국 한나라의 지배가 시작되기 이전에도 독립적이고 자주적인 왕조가 있었다. 중국을 재통일한 한고조는 BC 196년 베트남의 패권자 지에우다에게 사신 루자를 보내 그를 남비엣 왕으로 봉하려 했다. 그런데 지에우다는 중국인 관리 출신이었다. 하지만 지에우다는 중국의 사신을 중국의 예절이 아니라 베트남의 풍속으로 대했다. 그는 머리에 상투를 틀고 다리는 쭉 뻗은 채 앉아서 중국 사신을 맞이했다. 베트남 속담에 넙자 뚜이쭈이 있다. 이는 한문으로 입가수속, 의역하자면 베트남에서는 베트남의 풍속을 따라야 한다 뜻이 된다. 베트남인들은 지역 풍속을 가장 중시한다. 그래서 왕의 칙령도 철랑문 입구에서 멈춘다는 말이 있을 정도다. 루자, 당신과 당신 조상은 중국인인데 어찌 이처럼 무례한 행동으로 한을 적대시하는 것이오. 지에우다, 남방의 만이 속에서 오래 살다 보니 예절을 잊었노라. 그런데 하나 묻겠소. 나와 한제 둘 중 누가 더 현명한가? 루자, 한제는 삼황오제의 업을 이어 한을 지배하는데 인구는 억을 헤아리고 영토는 만리에 이르고 왕의 무리는 10만에 불과하고 산과 바다 사이에 섞여 있어 한의 일개군에 불과합니다. 지에우다, 하하, 내가 중국에서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곳의 왕이 된 것이지 만약 내가 그곳에 거했다면 어찌 한의 황제만 못했겠소. 이것은 베트남이 중국과 대등한 관계임을 강조한 발언이었다. 지에우다는 중국의 무력 횡포에는 무력으로 응징했다. 그는 결코 중국에 주눅들지 않았으며 스스로 황제라고 칭했다. 지에우다의 이런 태도는 이후 베트남의 군주들이 중국과 대등하다는 생각을 가지게 하는 하나의 원형이 되었다. 지에우다는 BC 179년 남중국에서 북부 베트남에 이르는 최초의 통일 독립 왕조를 건립했다. 이로써 진정한 의미의 베트남 역사는 지에우다의 남비엣에서 시작된다고 볼 수 있다. 96. 베트남 독립 왕조의 영웅들. 지에우다가 죽자 베트남은 중국의 지배를 받게 되었다. AD 679년에 안남국이 세워졌지만 여전히 당의 속국으로서 중국의 지배에서 벗어난 것은 아니었다. 베트남의 중국 지배를 종식시킨 것은 응옥구엔이었다. 그는 군사를 일으켜 베트남 바익당강에서 중국 함대를 격퇴시키고 응호 왕조를 건립했는데 이것이 AD 938년의 일이다. 이로부터 900년간 베트남 독립왕조의 시대가 전개되었으며
많은 왕들이 스스로 황제라 칭했다. 베트남 왕조 역사에서 인상 깊은 인물로는 우선 전 왕조, 전 홍다오 장군을 들 수 있는데, 그는 지금도 베트남인들에게 신처럼 존경받고 있다. 그는 1257년, 1285년, 1288년 세 차례에 걸쳐 당대 세계 최강 군대인 몽골족의 침입을 물리쳤다. 다음으로는 명나라군을 격퇴시킨 레러이와 응우엔 짜이가 있다. 1428년 그들은 레 왕조를 건립하고 남진 정책을 펼쳐 영토를 넓혔다. 하지만 이후 영토가 길어진 베트남은 남과 북으로 분할되었다. 이후 1771년 남부의 떠이선에서 응우엔 삼형제가 거사를 그중 막내인 꽝준이 농민혁명의 방식으로 중국의 개입을 차단하고 남북 베트남을 통일시켰다. 그는 후대인들에게 매우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1788년 북에서 발견한 응우엔 푸가인이 새로운 응우엔 왕조를 세우고 1802년 탕롱을 점령했으며 수도를 중부 후에로 옮기면서 탕롱의 명칭을 하노이로 변경했다. 응우엔 왕조는 최초로 베트남 국호를 사용했으며 베트남 남부 지역을 차지하고 있던 캄보디아를 병합하여 지금의 영토를 확정하였다. 프랑스 제국주의 군대는 가톨릭 선교사들의 도움을 받으며 베트남 영토를 침탈해 들어왔다. 1885년 4.20이 점령되었고 1884년 우리의 을사늑약에 해당하는 보호조약에 서명하게 되었다. 프랑스는 베트남을 3분할하여 통치했는데 북부의 통킹, 중부의 안남, 남부의 코친 차이나를 합쳐서 인도차이나 연방을 구성했다. 베트남인들은 식민지 통치 기간에도 대제국주의 투쟁을 끈질기게 전개했다. 베트남의 유명한 독립운동가로는 판보이 저우가 있는데 우리나라의 이상설과 캐릭터가 비슷하다. 1927년 응우엔 타이호군 베트남 국민당을 결성했다. 1930년 베트남 공산당이 응우엔 아이quốc 의 지도 아래 창당되었는데 그가 바로 유명한 호찌민이었다. 호찌민은 공산주의와 민족주의 이념을 융합하여 반제국주의 무력투쟁을 벌였다. 그는 반봉건과 지식층 개혁을 내세우면서 베트남 인민해방을 세계혁명과 연계하여 국제적 명성을 얻어냈다. 마침내 호찌민의 공산당은 1945년 9월 2일 하노이 바딩 광장에서 베트남 독립을 선포하고 베트남 민주공화국을 수립했다. 하지만 아직 전쟁이 끝난 것은 아니었다. 베트민은 1945년부터 1954년까지 피어린 항불 전쟁을 치렀다. 마지막으로 디엠비엔 부전투에서 지압 장군이 승리를 거두어 프랑스를 굴복시켰다. 네, 이로써 오늘 베트남 역사에 대한 이야기 첫 번째의 글을, 첫째 날의 글을 다 읽었습니다. 한 주 잘 보내시고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